안녕하세요. 톡톡 사는 연한이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귀하다 여겨지는 시대라서 다들 이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도 있었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잘못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듯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과 같네요. 그럼 오늘의 톡톡사 연을 지금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30년 전에 묵힌 머리결을 딸이 손쉽게 풀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쩌면 딸 한 명 제대로 키워서 똑똑하게 잘 발라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일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고 있어서 딸이 범한 용감함에서도 시원한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분 좋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30여 년 전의 이야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봉건방태였지만 혼자 서울에서 살아보자며 올라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 시절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 절로 좋아지지 않아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시며 가정이 부유했고 저는 친부모님이 없어서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처음에 결혼에 반대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뜻을 바꾸어 결혼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승인에는 조건이 붙었죠. 저와 남편 모두 서울에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계신 지방으로 내려와서 식당에서 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을 믿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시어머니의 시골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식기를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부족했지만 장사가 잘 되어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든 부리시곤 했습니다. 부르셔서요. 한번 뛰어든다면 더 이상 심해진 음식 냄새를 맡고 있어도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상태에서도 갈비탕을 맛있게 완성하고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갈비를 구워야 했습니다. 고기 비린내를 느끼는 손님 앞에서 구토를 하게 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식당 한 구석에 서서 저를 가차없이 시선으로 핥고 보고 계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으로 삼킨 관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판을 다루는 일은 보통적으로 남자들이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도 시키셨죠. 쪼그려 앉기 어려워서 잠깐씩 엉덩이를 들거나 팔이 아파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호랑이 같은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식당 영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고된 노동을 합니다. 중간에 잠깐 직원들끼리 다 같이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마저 어머니께서 저를 못 쉬게 하시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 하게 되는 통에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의욕을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께 20대 며느리로 인정을 받겠다는 각오로 유해. 물론 밤마다 서로 소울긴 했습니다만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고 쉴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은 모두 제가 세웠기 때문에 쌓인 집안일까지 모두 하고 잠에 들이면 겨우 3시간 남짓 자고 다시 식당에 가곤 했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남편은 야구를 보면서 도와주지 않아? 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너무 아낀 탓에 손에 물을 한 번 묻힌 적도 없고 요리하는 건 소들 지배인인 남편이 했어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계산만 하는 쉬운 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할 줄 알았지만 엄마를 너무 아끼던 남편이 마마보이가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면서 배가 계속 커지고 숨도 차고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배부른 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고기를 굽다 보면 오히려 손님들이 함종된다. 어머님은 손님들에게 원래 임신했을 때 움직이고 해야 애가 쑥쑥 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원래 튼튼한 거니까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라바 과식은 했어요. 그리고 손 뒤에 가서 저한테 너만 앞시 않느냐 면서 은한 떨지 말라고 구박을 하셨어요. 특히 제일 심하게 구박하셨던 건 아들 못 나오면 쫓겨날 각오하라는 구박이었죠. 남편이 외동 아들이라 보니 대를 이어야 한다고 정말 임신기간 동안 몇 번의 벅지를 썼는지 몰라요. 너는 아들 낳기 전까지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을 생각이라 하지 말아라. 둘째가 가진 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이 집게 보다도 못한 년이야 알아들었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뱃속의 아이가 딸을까봐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낳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혹시 날 영혼으로 이 집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울면서 사고 있어요. 아가야, 나는 네가 딸이 오도 좋고 아들이 오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아들이기 바라게 되는 못난 엄마 알았어. 너무너무 미안해. 제가 패러 어루만지면서 속삭이면 뱃속의 아이는 말을 알아듣기라던데 배를 발로 차거나 꿈을 꿨곤 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는 제 편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혼자 마음을 굳게 먹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 편이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답답했다. 그래서 저는 임신 6개월쯤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러웠던 사이 힘들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한이 제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니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기장은 혹시나 누가 볼까 걱정해서 결혼할 때 가져온 제 침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입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졌고 임신을 할 때에는 노트를 다소 썼습니다. 분량은 좋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그리고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를 견디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느 날 10시간에 걸쳐 힘든 진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이는 딸이 되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딸을 보고 어머님은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혀를 깨물며 고개를 돌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서러운 마음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제게 하던 그 말씀이 혹시 이러한 이유로 하던 말씀을 했는지 기어이 그 말씀을 계속 지키시더라고요.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한 채 데이터했습니다. 골골이 되면 아이보리야, 집안일 하랴. 정신없던 나는 그 추운 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후로 저에게 말도 섞지 않고 매일매일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시더니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된 어느 날 저에게 다짜고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년아, 너는 내가 있던 말기 없는데 너같이 아들도 문 닫는 여자인 이 집 개보다도 못한 년이라고 개이는 새끼라도 잘 나잖아.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고추 한 달이나 손주 새끼는 필요 없으니 데리고 썩 꺼져라. 어머님의 호통에 아이도 놀라 울고 저도 놀라 주저앉았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어머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께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도 없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허 보니 어머님이 제가 올라붙고 매달리는데도 냉담하게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여기에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아무리 호소해봐도 통하지 않았고 아버님께도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초기부터 방관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결국 저에게 남은 하나의 희망은 남편에게 원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날은 수진이 버릴 거야라며 여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여긴 안 돼요.
나가면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편은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때 제 말을 듣으시지도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저한테 제발 결혼하자고 밀어붙이던 그 시절의 그 남자가 맞는지 밀어내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아무 미안함 없이 버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의 무시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하지만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져 내려와 울먹거리던 저를 어머님께서 빨리 짐을 싸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닦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 없어서 어머님이 주신 가방에 침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제 옷가방과 화장품 돈도 들어있지 않은 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기저귀 몇 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일기장을 꺼내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빌어봤지만 꿈도 꾸지 말라면서 제 등을 떠미시셨습니다. 급하게 쫓겨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기 용품도 넉넉하게 놓지 않았는데 저는 몰라도 이 추운 겨울날 새벌 없이 떨어져 내리면 걱정되어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움을 청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수진이 겨울 옷과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께서는 혀를 찹찹하며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어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공에 날린 지폐로 허겁지겁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내쫓는 모습을 보고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문을 닫으셨어요. 앞길이 막막하여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눈물 젖은 제 얼굴을 핥히고 가면서 고민 끝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집 패드를 살펴보니 당시의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며칠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요. 집도 설도 없는 저에게는 매우 적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나고 자란 서울로 올라가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버스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난 후 대자로 된 눈이 총총 부어서 제대로 열리지 않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을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에 살았던 동네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동네에 도착한 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아이를 안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갔던 슈퍼나 학교, 놀이터 등등에서 몇 명의 얼굴을 만난 것 외에도요. 저희의 처지가 안쓰러웠습니다. 몇 푼 돈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릴 적 알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 친구는 저희 처지를 보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의 도움으로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친구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친구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첫 달 월급을 친구에게 모두 주었어요. 친구가 해준 것보다 더 못 살지만 이 정도면 받아들여도 좋겠다고 말하며 친구는 고마워할 것이 없다며 나를 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따뜻한 친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친구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날에 친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이가 커질 때까지 함께 있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줄 알았지만 미안하다란 말인가요? 저는 이 정도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영생 잊을 수 없는 애인이었는데 더는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오면서 우연히 만날 수 없었다면 제 아이와 함께 그 추운 겨울 길가에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벗어주고 제 아이와 내 생명을 구해준 구원자는 친구였습니다. 주련을 다 묶고 수돗물을 마시려고 할 때 친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방에서 치마 한 벌을 가져와 제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때 가면서 수진이의 소기절 옷은 충분히 챙겨가고 앞으로 자라라고 노동하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사러 갈 시간은 없을 테니까요. 수진이가 제 운무를 입을 수 있게 사이즈별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예쁘게 착용하며 가끔씩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밖에서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연락 없이 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제게 힘이 되어주고 제 편 되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떠났어요. 6개월 동안 번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생활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친구 덕분이었고 그 덕분에 저는 매일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고 남은 금액은 모두 저축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을 살 때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친구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집에는 자주 놀러 가지 못했지만 가끔 통화도 하며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결혼하게 되어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은 친구를 보며 친구 부부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길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종종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전에 남편의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아빠는 없어서 누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냥 아빠는 할머니 일하는 것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랑 따로 사는 거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가 좀 더 크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엄마랑 아빠랑 225 냈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 아이가 왜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마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성격 차이라고 대답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한겨울에 조금 더 자세히 내 생활을 설명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쁜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은 동년배들보다 똘똘했어요. 수학과 숫자도 동년배들보다 빨리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영화 아역배우처럼 예쁘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도 아름다웠어요.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학창 시절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를 마땅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 다름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략. 아무튼 제가 또래보다 똑똑하고 예쁘단 말이네요. 이런 연결된 이유인지 자꾸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군요. 영재학교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우 대비 시키세요 등의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좋게 봐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혼자 벌어먹고 사는 제 처지에 따라 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속에서 쓰럽게 느끼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은 결국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잘것없는 제 능력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부잣집에서 살았다면 특별한 아이로 자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는 제 밑에서 크는 바람에 평범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활발하여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손을 조금 덜 타게 되니 일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어 나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10살쯤 되던 어느 주말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우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불 꺼진 방 한 구석에 쪼그라 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죠. 저는 너무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하며 부르며 달려가자
고개를 파묻고 울던 아이가 총총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봤어요. 저는 어디에 부딪혔는지 걱정되어 딸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딱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아이를 물으면 아이는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본 사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꺼낸 것은 바로 저희 일기장에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잔뜩 있는 제 일기장은 10년 동안의 기록이란 저희 이야기가 없다고요. 9년 전에 시댁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한겨울,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칭찬받고 싶다며 퇴근 전 집 청소를 도와주던 중 뒷장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일기장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안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한 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져서 다행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울면서 나에게 와앉은 뒤 제 교회가 되어 내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크면 반드시 엄마를 위해 복수할 거예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란 너 그런 어디서 배웠어? 하고 나쁜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눈을 꿍 벌려 열되면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말을 해도 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엄마를 호각시켜 줄 거야. 할머니에게는 꼭 복수할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엄마,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서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복상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말까 할까 싶어 가슴이 미어져서 씁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다지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복수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수진이만 있으면 행복해. 제 말을 들은 아이는 제품에서 한참이나 서러워 올라섰다고요. 저도 눈에서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후로 제 딸은 갑자기 나이에 비해 철기 확 들어 버린 것 같아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가끔 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알게 되자 꽤나 이 더운 해맑음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려서 성숙한 남자로 견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다이어리를 못 보게 잠금장치로 꼭꼭 숨겨놓았는데 침대 밑에 숨겨놓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시국이었는데 얘기에 대해 제 탓이겠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아이는 꼭 성공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스스로 무엇이건 다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 딸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외모를 가꾸는데도 부지런하게 노력했어요.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옷 입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외모도 예쁘다. 모델 제의나 길거리 캐스팅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등록금을 보탠다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던 딸은 피팅 모델이 돈을 더 많이 준다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해보니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며 점점 일을 들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되어 몇 번 잔소리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학교는 그냥 때려 치울게. 내일 나도 내 쇼핑몰을 차려서 돈을 벌 거야. 말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파악해놓고 때를 치우겠다뇨. 너 그러다가 쇼핑몰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서 취업할 거 아니냐고 다그쳐 보았지만 딸아이의 고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잘 될 자신이 있다면서 여태까지 자기를 봐서 알면 아니냐며 엄마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태까지 스스로 뭐든지 잘해온 제 딸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은 자기가 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데 아래 불이 나는 대로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동대문에 가서 옷을 데우고
본인이 직접 입고 직접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어요. 모델 일을 많이 하며 질 좋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내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쉬운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거의 1년 동안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고민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1년 정도 하고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야겠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월 평균 월급이 이기 일반 직장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2년이 돼 갈수록 한 달에 측정한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는 부럽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택배 포장 등을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무실도 건축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양질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딸아이가 사업 선의를 유난히 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놀랍게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탓인지 재테크에는 솜씨가 있어서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비싼 메르세데스 벤츠도 2대를 가지게 되었죠. 땅과 건물도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은인이었던 친구에게도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따라 이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패션 센스도 없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사무실 청소를 다 하고 화분에 물도 주며 직원들이 약을 하면 맛있는 야식이라도 만들어주는 정도로 약속했습니다. 나라의 덕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던 제가 어느새 부잣집의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딸이 선사되었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왔다며요. 저는 무슨 약속인지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약속한 거 기억해? 할머니한테 복수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때 그 말을 잊고 있었는데 딸이 말하자 다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슨 복수를 하겠냐며 괜히 그런 지단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겠죠. 그러자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꾸성 아직도 그 고기를 쳐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데 3대가 같이 운영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래요. 3대 말에 상대한 뒤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응, 3대랄까. 그 빛이 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후 향에 거의 닿을 때까지 새로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들과 손주를 낳았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 그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딸애기는 신안되었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었지만 내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할머니의 식당에 다녀왔는데 지방이라 거리가 멀어 새벽 일찍 나갔지만 밤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해서 잠도 설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환하게 웃는 딸 얼굴을 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놓고 차례로 질문했다. 어떻게 지냈어?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차 끌고 다녀도 갔잖아. 어제 식당에 가더니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이 아빠였어. 내가 그 얼굴을 미리 보고 알아봤어. 그랬더니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들어와서 아빠가 다른 차들을 제쳐두고 내 차를 빨리 가져다 줬어. 아주 운전을 잘하더라고. 엄마도 나른하게 까오하고 있을 텐데 그 말에 나도 웃음이 터졌다.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딸은 뒷이야기도 맞아떨어진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냉수를 가지러 가자더군요. 사장님은 좀 더 잘 챙기고 있다. 솔직히 직원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신입이라도 냉수를 받으면 할머니를 데려오더라고. 나는 일부러 약간 부자로 오해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와 경험이 있었지만 방으로 데려가 버렸다. 이때 딸이 말한 대로 방에서 할머니에게 내가 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힐 때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 거지처럼 살고 있던 손녀딸이 불티 같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나타나자 당연히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딸이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과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본인과 아들이 닮았다는 것을 믿는 눈치였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까지 불러와 네 딸 맞냐고 몇 번씩 확인까지 하더니 본인이 한 집도 있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아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아마 초라한 행색으로 가면 나는 너 같은 손 팔 준 적 없다며 내칠 테죠. 딸아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너무 보고 싶다며 반가워하는 연기를 했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며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그 말을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뭐요? 참호 숙지하시나요? 본인들이 버린 손녀딸이 본인들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바쁜 일도 제쳐두고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보고 싶던 가족을 오랜만에 만난 눈물겨운 주인공이 척을 하매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아빠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아빠를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크면 성공하면 꼭 아빠와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는데 저도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돈을 벌게 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할머니 선물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 그 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부터 찾아오던 딸아이가 매주 찾아오며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주고 자리를 내주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들을 좋아하는 줄 착각했나 봐요. 그리고 딸아이는 일부러 그 집 식구들 앞에서 사업 관련 전화나 부동산 관련 전화를 받는 척하기도 하며 일부러 자기가 가진 건물 사진도 보여주는 등 돈 많은 척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이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느니 아이가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몇 년째 모아온 돈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딸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먹으라며 소갈비를 잔뜩 싸주었다고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집에서 만든 음식은 결코 먹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네요. 딸은 몇 달에 걸쳐서 그 집에 드나들며 할머니와 아빠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영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인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딸에게 물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 딸이 그 집 식구들을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준 9월 동안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마치 큰 재산을 주겠다는 기대를 고조시킨 후 그들에게 소유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도록 하군요. 할머니께서는 식당 외식이 힘들어 보인다면 연세도 있고 편안한 휴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로 그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왼손 손녀가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자신에게 준다던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뜨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진심인 줄 알았던 식인 카밀 식당을 처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준이가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주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요.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강연은 아니라고 당신이 선택하라고 말했다가 길게 뵙지 못하고 지나가는 길에 말씀해 놓은 것 같네요. 그 사람도 그 말에 마음이 울컥해서 얼마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더라고요. 제 딸이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너가 그래줄 거니? 물어보니 진짜로 다 해줄게라고 대답했네요. 엄마, 나도 바보 아니야. 할머니에게 돈 많이 줄 거라고 딱 정한 금액 언급한 적 없는데 설레발이나 저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할머니에게 식당 그만두면 책임진다고 했어?
그냥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식삼도 많아 보여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이 먹어도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할머니 자신의 선택이요. 또한 그 수행자인지 뭔지. 그 자녀도 정말 어리석어. 내가 시키는 일과 대가를 얼마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겨르를 갖더라도 여하튼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나에게 뭔가를 꺼내려고 눈치를 보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저는 혹시라도 딸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하지만 딸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면 감당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 돈이 넘치게 있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고 징역을 해야 한다면 몇 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해주는 것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하는 마음으로 일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딸아이는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이 드디어 다 모였다며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준다던 돈은 얼마였을까 기대하던 그 집 식구들은 며느리 꼬자를 따라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아이는 상큼상큼한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알아서 맞다. 정말 고마워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들의 궁금한 시선을 피하려고 할머니는 봉투를 여는 척하며 그 자리에서 속도를 버렸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봉투를 탈탈 털어보았지만 반전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푹푹 넣은 거니? 얼마나 넣은 거냐고 맞춰 없나?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청란혼이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크크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곧대서 말하게 엄마 미쳤어. 그 구석에 무슨 1,000만 원이 가지? 10만 원 딸에 떡을 치지. 10만 원 줘서 10만 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이어서 더 가건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나한테 이게 다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3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많이 주면서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극도로 존경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대로 충분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30년 전에는 1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로는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엄마한테도 간단하게 안고 맨몸으로 나간다고 했더니 1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설마 집도 있고 돈도 만만한 할머니가 이게 부족하다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 집 식구들은 완전히 놀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할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을 하셨어요. 여기저기서 쌍욕이 날라오고 상황은 굉장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이 보통 승이 급하게 제 딸아이를 붙잡고서는 그럼 나는 나 한 자리 해주겠다면서 하더군요. 그건 맞는 거지 라고 말했을 때 제 딸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걸 알아. 그래도 알아봤더니 너한테 줄 만한 자리가 없더라고. 우리 회사에서는 너처럼 공부만 잘하는 안경잡이보다는 좀 더 센스 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너는 무수히 내 걸 채용 확정도 안 돼. 회사를 믿고 사직서를 내야 해. 너도 참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이복 동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딸을 때릴 때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이는 그 집 식구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않으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제 딸이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두려운 곳이었다. 물론 할머니까지 걸음을 멈춰서셨고 그때 할머니는 제3의 소리를 지르며 실제를 드러냈다. 야, 이게 같은 년아. 그냥 뱃속에 있던 네가 그럼 그렇겠지? 인연이 이렇게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네. 누구나 30년 전에 파 뒤져버리고 있었는데 동 좀 있어 보이는 꼬라지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린 것 같네. 아이고, 내 발 자야 이거는 시세야가. 딸아이들은 아비규환이 된 그 집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이 이야기는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일어났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와 아빠, 이복 동생의 소리를 들었지만요. 유이가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신나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왔다고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 미칠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제 딸이지만 정말 이상한 아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가 나를 보고 얘기하며 배꼽을 잡고 푸하웃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잡고 배를 두들겨 웃는 걸리지 않아 미친 듯이 웃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상상만으로도 30년간의 우울함이 쑥 내려간 듯이 상쾌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할 줄은 몰랐네요. 많이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더 또는 몇십억 원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10만 원을 보고 지었을 표정을 상상하니 살면서 본 어떤 코미디보다도 더 웃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은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배가 아파서 일어서기도 힘들었고 마치 아비치를 맞은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괴로운 일이 생각나면 웃음이 터져나오고요. 걱정과는 달리 그 가정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랬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곧바로 막무가내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식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한번 알아볼까 하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구지구의 인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통쾌하게 한 방을 날려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30년간 묵은 한도가 풀려버렸고 그때 버려진 제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 교육에서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그렇게 똑부러진 제 딸아이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네요. 어린 시절부터 온종일 열심히 일하며 약속을 어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저희 딸 수진아에게 오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엄마로서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에게 정말 고맙고 너를 사랑합니다. 우리 딸, 사랑해.